자, 안녕하세요. 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딥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장에서는 딥러닝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딥러닝 입력으로 어떻게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가 보이시죠? 고양이 이미지가 320 곱하기 460 픽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총 몇 개의 숫자가 필요할까요? 우선 320 곱하기 460 픽셀이 필요한 것은 맞겠죠? 그런데 사실 하나의 픽셀은 RGB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을 곱한 개수에, 즉 44만 1600개의 실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 이미지처럼 수평으로 배열을 해서, 즉 1 곱하기 44만 차원의 행렬로 이미지를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입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의 하나의 층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즉 입력값이 있는데 입력값이 방금의 이미지처럼 주어졌다고 한다면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웨이트, 가중치 또는 파라미터를 이 입력에 각각 곱해줍니다. 그 다음 이것을 더해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알려지는 비선형 함수를 취해주는 것으로 하나의 층이 마무리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가 xi라고 불리는 입력을 받았죠. 그리고 weight인 wij를 곱한 다음에 이것을 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층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한 층의 첫 번째 단계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x가 주어졌을 때 웨이트에 해당되는 행렬을 곱해주면은 출력 벡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알려진 이 함수를 취해주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모양은 대부분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value라고 부르는 함수인데요. 입력이 0 이하이면은 0을 반환하고 0 이상이면 자기 자신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선형 함수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떤 것이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형식의 모양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 타니트 하이퍼볼릭과 같은 모양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리키렐루와 같이 약간 경사가 있는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결과는 사실은 거의 다 같은데 차이는 단지 테크니컬한 측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현의에 따라서 필요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그래서 딥러닝의 또는 뉴럴 네트워크의 한 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인풋 벡터가 주어졌을 때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비선형 함수인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주는 것이 한 층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뉴럴 네트워크를, 딥러닝을 딥러닝 또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잖아요.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하나의 층을 두 번, 즉 이 결과에 다시 weight을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는 형태가 바로 딥러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딥러닝이 왜 이렇게 정확도가 높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아주 단순한 예제를 먼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회전 변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회전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입력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떤 각도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렬은 제일 위에 제가 표시를 해드린 것과 같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곱하면 세타만큼의 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벡터를 출력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전 변환을 수행을 했을 때 벡터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좌표계를 변환을 시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 좌표계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죠. 자기 자신을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나 벡터를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표현이 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딥러닝에서 이렇게 행렬을 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회전 변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좌표계 변환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를 딥러닝의 한 층 하나는, 한 레이어 하나는 행렬을 곱한 다음에 비선형 함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좌표계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반듯한 좌표계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행렬을 곱함으로써 좌표계를 이렇게 찌그러뜨립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 함수를 취해주는데 비선형 함수는 주어진 x에 따라서 서로 기우는 형식이 다른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0 근처에서는 거의 자기 자신이지만 0에서 벗어날수록 조금 더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좌표계 변환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애니메이션으로 좀 봐볼까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좌표계가 반듯한 좌표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비틀죠. 비틀고 회전을 시키죠. 약간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틉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키고 다시 비틉니다.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기, 비틀기의 반복입니다. 한 가지 좀 더 예제를 볼까요? 저희는 이제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딥러닝을 반복적인 변환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가능한 한 분류하기 쉬운 모양으로 만드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딥러닝이 기울이기와 비틀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비틀고 기울이고 비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굉장히 분류하기가 쉽게 분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딥러닝이 능사가 아니에요. 아까는 굉장히 단순한 분류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울이고 비틀고를 반복을 해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극단적인 모양을 보여드릴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분리를 하고 싶은데 빨간색이 애초에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울고 비틀고를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절대 분리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딥러닝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요? 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빨간색과 파란색을 2차원에서 분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3차원에서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분리가 되겠죠. 자, 딥러닝을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를 알아볼게요. 딥러닝은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주어지는 딥러닝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일단 입력과 그리고 정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딥러닝은 우선 입력으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와 고양이를 알아맞추는 문제인데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우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답과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정답을 맞췄으면 0, 틀렸으면 1이라고 에러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러를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다 합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딥러닝의 하나의 층은 weight, 가중치를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중치를 무작위적으로 일일이 조정해 가면서 이 에러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매개 변수를 또는 weight을 조정을 합니다. 자, 이 이미지의 경우 높이 축은 방금 말씀드린 에러의 합을 의미하고 평면 측은 weight을 의미를 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weight을 조정을 하게 되죠.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에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쪽으로 찾아가도록 조정을 합니다. 이때 사용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모멘텀 같은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알고리즘을 편하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시다면 대부분은 아담이라는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진이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분류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화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다 보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번에 다 보는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계산 속도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아주 제한된 구역만 봅니다. 딥러닝은 아주 제한된 구역만 보고 이것이 뭘 나타내는지를 판별을 해요.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조금씩 큰 범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양이인지를 아주 작은, 비교적 작은 연산량만 가지고도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수행을 할까요? 제일 왼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입력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 곱하기 3 9개의 픽셀만 우리가 딥러닝이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딥러닝의 파라미터는 9개고 이것은 모든 픽셀을 보는데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픽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딥러닝이 보는 부분은 왼쪽과 아래로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결과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두 개의 행렬을 곱함으로써 오른쪽에 보시는 초록색 하나의 숫자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딥러닝은 아주 작은 수의 외인만을 사용해서 아주 부분적인 입력 결과를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딥러닝은 그리고 이것은 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딥러닝이 부분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층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사실 모든 결과를 다 내보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의 이미지를 오른쪽과 같이 그냥 어떤 부분은 눈이고 어떤 부분은 미간이고 어떤 부분은 코를 나타낸다 정도의 아주 간략화된 정보만 전달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 층의 딥러닝의 그 다음 층이 판별을 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즉, 왼쪽에 보시면 4 곱하기 4차원의 행렬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2 곱하기 2의 4개로 행렬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부분에서 가장 큰 숫자만 다음 층으로 전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풀링 또는 맥스 풀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빨간색 부분이나 파란색 부분에 각각의 영역에서 평균 부분만 전달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을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컨볼루션과 풀링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만으로 딥러닝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만든 딥러닝은 우리가 학습된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3마리의 고양이 이미지도 전부 다 고양이인데, 이것은 딥러닝이 고양이라고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황토색 이미지의 고양이만 딥러닝에게 학습을 시켰는데, 왼쪽 같은 이미지는 너무 하얘서 고양이가 아니고 가운데는 너무 뚱뚱하고 오른쪽은 털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의 특징들을 일부분 제거를 하고 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 같은 것을 가리고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이미지를 확대하고 회전을 해서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흑백 처리를 해서 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딥러닝이 훨씬 더 고양이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웨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웨이트의 일부분을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제거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학습한 데이터의 일부 특징들을 무시하면서 조금 더 일반적인 딥러닝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드랍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전체적인 이제 딥러닝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싶으신다면은 제가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링크를 통해서 딥러닝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조들을 조금 더 시각화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총 4개의 모듈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댄스 모듈.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딥러닝의 행렬을 곱하는 연산입니다. 두 번째, 컨볼루션 모듈. 컨볼루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아주 국소적인 부분을 보는 모듈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풀링 모듈. 풀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층으로 딥러닝의 결과를 전달시키기 전에 딥러닝의 결과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전달을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랍아웃.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웨이트를 무시하는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4가지의 모듈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듈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텐서플로우 2.0 버전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판별을 하는 아주 단순한 딥러닝 모델을 제작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